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242회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네, 이제 매일같이 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데일리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개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째 소식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포수 얘기 중에서 지시환 안중열 이 포수 듀오에 대한 기사가 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관련 기록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무근 선수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공직 사회복무요원 이제 소집 해제가 됐는데 그 관련된 그 소식도 있어가지고 조무근 선수 인터뷰와 함께,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찬 선수도 이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병규 선수가 2군 타격 코치로 돌아왔는데요. 또 이병규 코치의 코치 지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뭐 개인적인 뭐 이병규 선수에 대한 그런 추억들, 그런 거 조금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소식은, 네, 여기 떠있듯이 황부주에서 땅구르기 4년 지시한 안중을 롯데 안방 개시 매직가, 이렇게 두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일단은 올 시즌 사실은 스토브리그 때 강민호 선수의 복귀까지도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얘기가 오갔을 정도로 사실은 포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민호 선수의 복귀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야구를 오랫동안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있는데, 이건만큼은 이성보다 감성이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전반적인 방향도 그렇고, 이 지시한 안중열 선수의 성장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강민호 선수가 꼭 필요한 자원은 아니었지만 그냥 롯데의 강민호를 좀 보고 싶었어요. 네, 순수하게 정말 그러고 싶었고, 그리고 뭐 전략상 어찌되건 강민호 선수가 오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것도 맞기도 하거니와, 뭔가 팀에 좀 유쾌한 리더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팀에 있는 리더 라인인 이대호, 정훈, 그 다음에 전준우, 안치홍 이 선수들이, 이대호, 정훈은 무서운 선배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는 뭐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살가운,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고, 안치홍 선수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처럼 좀 쾌활한 선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포수 진에서도 보고 배울 만한 선배도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팀에 와서 은퇴를 해야지 코치를 그대로 보통 하고, 사실은 이렇게 삼성에 남게 되면서 은퇴를 해도 삼성에서 코치를 시작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아무튼 강민호 선수는 삼성과 재계약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네,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팀의 전반적인 방향대로 지시환, 안중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젊은 선수들, 뭐 손성민 선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정복은, 강태율 이런 선수들이 포수진을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서 항상 얘기되는 게, 우리 팀은 새로운 선수를 키우는 거를 대단히 못하는 팀입니다. 지금 우익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가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겠지만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유망주의 그런 육성으로 채워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잘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영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민호 선수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째인데 사실은 이런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은 어느 누가 아무리 잘해도 강민호 선수의 눈높이만큼 우리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함께해서 모를 뿐이지, 강민호 선수가 사실 KBO 역사에 꼽히는 포수기 때문에 사실은 강민호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는 지차하고 강민호 선수하고 비슷하게 해줄 선수도 나타나기 대단히 힘듭니다. KBO 올타임 지금 넘버 3 포수인가 그럴 거예요. 통상 기록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눈에 찰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최소한의 이제 포수로서 큰 공백이 안 느껴지게 해주는 게 우리 이제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시한 안중열 듀오 체제로 치러지는 게 일단은 현재 플레이이겠고요. 그리고 뭐 주전을 조금 더 이제 뭐 7대3, 8대1로 배분을 할지, 아니면
뭐 특정 투수하고 이 포수를 붙이고 그렇게 좀 나눠가지고 할지 뭐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중열 선수는 일단 박세웅 선수하고 무조건 붙여 놓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그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박세웅 선수하고 붙였을 때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지난해 이제 올림픽 이후에 박세웅 선수가 후반기에 그 완전 엄청나게 잘할 때, 그러니까 8월 9월에 그야말로 저는 최동원 선수의 재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굉장했던 후반기의 큰 역할은 안중열 선수의 복귀도 굉장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선수가 일단은 동갑내기 절친인데다가 KT에서 같이 데뷔해가지고 같이 롯데로 넘어오고, 그리고 안중열 선수가 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박세현 선수가 처음에 부산 생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하고, 그 경기할 때마다 그 안중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리드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하고는 아마 붙여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안중열 선수가 재밌는 게 그 도루 저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시즌에 지난 시즌에 39.4%의 엄청난 도루 저지율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시한 선수도 사실은 어깨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도루 저지 관련해서 전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도루 저지율이 어디 보자. 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지시완 도루 저지율. 이 어깨나 그런 파타임 그런 건 사실은 뭐 적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 안 했는데, 지시한 선수가 26.9%의 네, 도루 저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초반부에는 굉장히 좋았기도 하고, 지시한 선수의 그 도루 저지율이 떨어진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프랑코 선수의 전담 포수로 나서면서 사실은 프랑코 선수가 굉장히 그 느린 슬라이드 스텝으로 좀 아쉬움이 많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강한 이제 지시한 선수를 붙여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보고자 해서 도루 저지도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선수 다 도루 저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포수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두 선수 다 사실은 크게 결격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느끼지 못했고, 안중열 선수는 뭐 굉장히 영리한 뭐 투수리드고 그냥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야무지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지시한 선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장타력에서 큰 좋은 그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데이터를 보면 이런데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지시한 선수고요. 지난 시즌 73게임에서 187타석에 들어서가지고 슬래시 라인이 타율 2할 4푼 1리, 출루율 3할 2푼 9리, 장타율 4할 2푼 1리, OPS 0.74에 기록했고, 이 루타가 9개, 홈런이 7개로 40안타 중에서 16개가 장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장타의 비율이 높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타출갭, 그러니까 출루율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타출갭이 7할이 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성과는 또 선비도 안 좋긴 하네요. 근데 출루율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시한 선수가 허문회 감독이 있을 때는 거의 기회를 못 받다가 이제 허문회 감독이 경질이 되고 서트 감독 체제 때부터 안중열 선수 전역 전까지 거의 주전으로 계속 나서다가 이제 그렇게 나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중열 선수가 전역하고 나서는 안중열 선수의 출전 비중이 조금 더 높았는데,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네,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6월까지 이제 많은 경기에 출장을 했어요. 6월까지 많은 출장을 했고, 근데 5월에는 괜찮다고 성적이, 6월에 굉장히 성적이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약간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보면은 6월, 7월, 8월에 물론 이제 타석 기회 자체가 많이 적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루율이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된 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타석 기회 자체가 되게 작기는 했습니다만은 타율이 1할 8푼 1인데 7월에 출루율이 3할 5푼 7리고 8월에는 타율이 1할 8푼 1인데 출루율 4할 7푼 1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치고 못 나가는 상황에서 보고 나가는 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높게 사거든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연넷 2개, 사구 1개, 부연넷 4개, 사구 2개 뭐 이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다시 이제 출장 기회가 조금 늘었는데, 이때를 보면은 9월, 10월에 출장 기회가 늘었는데, 이때를 보면은 또 그 치고 나가는 비율이 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타율이 9월에 2할 9푼 6리, 출루율 1할 9푼 6리, 그 다음에 타율이 3할 8리, 출루율 3할 3푼 3리로서 좀 재미있는 시즌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제 안 맞을 때는 보고 나갔고 맞을 때는 치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타격에서의 장점은 어느 정도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중열 선수도 타격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타율은 2할 3푼 1리로 좀 저조했지만
출루율이 엄청나요. 네, 출루율이 보시면 3할 7푼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장타율 3할 4푼 4리 여기서 OPS 0.724 기록을 했고, 사실은 또 안중현 선수가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로 임팩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데 157타석 들어서가지고 29안타 2루타 5개 홈런 3개 기록했고, 사실 체격에 비해서 장타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사실 체격은 진짜 작거든요. 제가 사직동에 살다 보니까 제가 3일 전인가 그냥 그 사직동 거리 지나가다가 안중현 선수 길에서 봤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체격이에요. 그냥 네, 아주 그냥 보통의 평범한 체격으로서 사실은 모르고 보면 운동선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정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타가 나쁘지 않고, 보시면은 29개 안타 중에 16개가 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넷이 27개, 그 다음에 삼진 25개, 볼삼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희생타 3개, 희생플라이 1개로서 굉장히 희생타나 이런 팀 타격 이런 거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루율이 타출 갭이 1할 4푼에 가깝습니다. 1할 3푼 8리에 굉장히 높은 그 타출 갭을 기록하고 있어서 보고 나가는 게 되는 선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중현 선수도 보면은 그 전역을 갓했던 8월 9월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굉장히 핫했고 특히 8월에는 뭐 신들리트는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8월 기록을 보면은 슬래시 라인이 이래요. 2할 8푼 1리, 출루율 3할 9푼 5리, 장타율 4할 6리, OPS 0.801. 9월도 2할 타율 2할 5푼 5리, 출루 4할 2푼 3리, 장타율 3할 4푼 5리, OPS 0.768 이렇게 기록하고, 10월에 조금 이제 힘에 붙이는 듯한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도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10월에도 타율은 1할 6푼 1리로 좀 저조했지만 장타율이 1할 6푼 1이고 출루율이 2할 7푼 3리, 장타율이 2할 9푼 7리로서 OPS가 0.570. 그래서 그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이제 눈야구가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보고 나가는 게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요건이라고 봐요. 왜냐면 타격 카메라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항상 잘 칠 수는 없어요. 항상 잘 칠 수는 없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는 이제 안타가 될 코스가 그냥 땅볼이 아니고 이제 뭐 내야로 넘어가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범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두 선수 다 그렇게 좀 힘이 떨어졌을 때는 보고 나가는 걸로 타격에서 좀 어려움을 그렇게 헤쳐나갔던 것 같아서 이런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폭투를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어제도 말했지만 이 선수들이 수비를 못해서 폭투가 많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형 코치한테 2년 동안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레이어드 코치도 이어가지고 좋은 훈련을 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사직구장의 그 백스톱, 그러니까 포수 뒤편 공간이 워낙에 넓었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포수 수비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블로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포수들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직 백스톱은 워낙 넓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잘못하면 투베이스를 내줄 정도로 되게 넓었는데, 그 백스톱도 이제 공사를 하면서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뒤로 좀 빠져도 투베이스를 내준다는 그런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우리 팀 포수들이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많이 플러스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그 이제 육성과 성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포수진에서 이 두 선수가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시기고, 두 선수의 나이도 94년생, 95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29, 27으로서 야구 선수로서 가장 잘해야 되는 나이에 벌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뭐 유망주다, 뭐 어리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핑계가 되지 못해요. 이제 잘해야 되는 두 선수고, 이 선수가 잘 해줘야만 우리 팀이 더 이제 강한 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레이밍 문제, 그러니까 포구 문제도 사실은 얘기가 있는데 썩 좋지 않다는 평가. 사실 포구적인 측면은 그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엔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제 기껏해야 좀 볼 수 있는 게 소위 덮밥이라고 부르는 그 떨어지는 공이나 그런 것들을 덮어서 잡아서 스트라이크 볼로 판정하게 만든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플레이밍이 썩 뭐 엄청 나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덮밥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이제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받게 하는 영향까지는 못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좀 개선을 하면은 이 두 선수 그리고 나머지 포수들이 강민호 선수에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강민호 선수의 버금갈 정도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우리는 없지요. 그 정도?
포수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무근 선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무근 선수 소식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사실은 그 2017년 11월에 이제 황재균 선수 보상 선수로 오게 되었었는데, 우리 팀에 와서 그렇게 뭐 막 맹활약을 사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력의 의무를 해결하러 갔다가 왔는데, 이 기사에서는 11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만났는데 4년 전에 롯데에 왔지만은 부산엔 집을 구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직구장 근처에 사회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면서 우선 말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무근 선수가 그 롯데에 와가지고 성적을 그렇게 좋게 내지 못한 원인 중에 한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확실히 그 집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 뛰고 있는 팀 지역에 집이 없다는 게 생각보다 야구 선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심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무근 선수는 애시당초 뭐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무근 선수가 원래 어디 보자, 네, 원래 대구 상원과 성균관대를, 대구 상원고 출신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이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란 도시와 이 팀을 뭔가 내 도시, 내 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에는 여기 사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 사례도 있지만 강민호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크게 반등한 이유에는 가족이 대구로 올라왔던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지난 시즌까지 강민호 선수의 가족,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자식들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는 기러기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뭐 부산하고 대구가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들이 대구에 올라오거나 심리적으로 확실히 안정도 되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굉장히 성적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무근 선수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잘할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무 기간 동안은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 요원을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전까지는 야구와 관련된 사람들만 만났지만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야구만 알았던 나로서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식사도 도와드렸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사회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무근 선수 개인으로서 좀 굉장히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업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위의 사람들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했는데, 굉장히 좀 시야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야구 선수 조무근 말고의 삶은 아마 조무근 선수 처음 살아봤을 것 같아요. 야구를 어릴 때 시작한 이후. 그래서 조금 본인이 좀 뭐랄까, 야구 선수라는 이 직업, 야구에 대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느낀 점은 일단 상동구장이 많이 바뀌었다. 2년 차이에 환경이 정말 좋아졌더라. 운동방식도 체계적으로 변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선수단 구성에서 느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캠프에서 나이가 제일 많더라. 어느새 띠동갑 후배들이 올해 신인으로 들어왔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있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조무근 선수가 군대 가기 전만 해도 우리 팀이 거의 약간 노인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베테랑 선수만 많았는데, 조무근 선수가 군대에 가 있는 2년 동안 정말 뭐 거의 싹 갈았죠, 완전히. 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거의 다 보내면서, 네, 거의 뭐 30대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조무근 선수 92년생이니까 32살인데, 32살 정도가 사실 거의 최고참 라인까지 돼버렸어요. 워낙 이제 젊은 선수들만 팀에 남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보니까 불펜진의 성장을 잘 느낄 수 있었고, 젊은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만큼 나 역시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빈틈을 잘 노려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조무근 선수가 그 199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2015년 키였고, 근데 1cm가 컸다고 합니다. 사회복무를 하면서. 그래서 딱 2m가 돼서 뭐 조금 재미있는 숫자가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큰 키에서 나오는 빠른 직구, 152 직구와 날렵한 슬라이더는 여전한 무기로서 이 선수의 장점을 좀 더 살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날 인터뷰에서 제일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올 시즌 역시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로 던지려고 한다. 한때 다른 구종을 새로 구사하려고 하다가 좋았던 부분이 무너진 기억이 있다. 항상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졌다. 일단 가장 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타자들을 상대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사실 입대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야구를 잘 보지 못했다. 마음이 가지 않더라. 그러나 다시 야구를 향한 열정이 생겼다. 이제 정말 롯데맨이 된다는 생각으로 복귀를 잘 준비하겠다고 힘줘어 말했는데, 불펜 투수는 사실은 두 개만 잘 던지면 되거든요.
네, 많은 걸 잘할 필요도 없고 사실 한 개만 좋아도 승부가 되는 게 불펜 투수인데 사실 조무근 선수가 기록을 제가 좀 같이 보겠지만 그 1호 시즌 데뷔 시즌에 워낙에 잘했다 보니까 이때 KT에서 네, 43경기에서 8승 5패 4세이브 2홀드 네, 평균 자책 2.88이었어요. 72.2이닝을 좋아했고요. 이 시즌에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이 뒤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이닝수에서 보겠지만 뭔가 명확한 불펜의 보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마당새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칭을 좀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갈팡질팡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무기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거를 개발을 하다가 뭔가 자신의 장점도 조금 묻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딱 마음가짐을 다른 구종을 개발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강한 무기 직구 슬라이드를 앞세워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걸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그런 피칭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무근 선수는 뭐 워낙에 그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잘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시간이 대졸 선수다 보니까 5년밖에 안 뛰었는데 벌써 나이가 32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무근 선수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도 불펜에서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적해온 선수들이 좀 전 잘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팀을 바꿔 온다는 게 환경이 바뀐다는 게 사람으로서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라도 잘해야지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차는 게 있으니까 조무근 선수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이 이제 문경찬 선수 소식인데 보시면은 뭐 인생 1급 뿌린 사직구장 그 2019년에 150을 찍은 곳이 바로 사직구장인데 사실 2019 시즌에 문경찬 선수는 좀 미스터리했던 선수로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클로저인데 그 시즌 들어올 때 초반에 구속이 135, 6밖에 안 나왔는데 네, 이때 9월 26일에 150까지 오르면서 그러니까 매달 구속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이 시즌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그래서 문경찬 선수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구속이 굉장히 안 빠른데도 불구하고 또 스트라이크는 우기구기가 굉장히 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농담같이 말을 했을 때 무지성 스트라이크 우겨넣기 같이 그러니까 구위나 그런 구속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곧장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점점 통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좀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이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죠. 커리어 하이인 54경기 1승 2패 24세이브 평균 자책 2.31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이 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 그 점형적인 좀 후루꾸라고 하는 한 해에 좀 운이 터진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기록을 한번 보면은 2019 시즌에 그 평균 자책이 1.31이고 FIP 그러니까 그 투구 무관 평균 자책이 2.5로서 사실은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없진 않지만 사실은 2.5도 굉장히 훌륭한 평균 자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그런 2019년 성적에 대해서 뭐 평가절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일단 기사 얘기를 좀 하자면 롯데 관계자들도 2019년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뜬공 투수인 문경찬이 넓은 사직구장에서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며 구속보다 익스텐션과 수직 무브먼트가 좋기 때문에 기존 편했던 투구 폼으로 소개를 한다면 유캐를 맡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경찬 선수도 이적이 결정된 뒤에 구단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 조무근 선수 인터뷰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팀의 이 구단의 방향이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자로 좀 기조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야구도 그렇지만은 저의 인생 모토도 그거거든요.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그 자질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경찬 선수의 마음가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소감에 대해서는 친해졌던 동료들과 함께 야구를 못한다는 점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투수들이 거의 다 연락을 해줬고 인생을 잘못 살진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직구장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선수마다 상성이 있지 않나 사직구장은 유독 좋은 느낌이었다. NC로 트레이드했을 때 합류한 것도 사직이었다면서 2022년 시작과 함께 팀을 옮긴 셈이다.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신인들은 구체적 목표가 아니라
최고의 투수가 되겠다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나,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내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좀 단순하게 마음을 먹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문경찬 선수도 나이가 적지는 않거든요. 92년생 선수고 저하고 동갑이네요. 31살이고 대졸 선수다 보니까 이제 6년 차지만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찼어요. 벌써 이렇게 나이가 찼는데 보여준 게 이미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조무근 선수도 그렇고 문경찬 선수도 그렇고 이제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자이언츠 TV에 이제 합류 그런 영상이 있는데 강윤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팀 좋은 팀이다, 잘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팀이 성적이 계속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좀 기피하는 구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느끼기에, 특히 이적한 선수가 느끼기에 이곳이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팀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역할을 잘해주면 좋겠고, 사실 불펜 투수가 그 꾸준히 잘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가 2년 연속 20포인트를 했는데 그게 팀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KBO 역사에서 7번째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불펜 투수가 꾸준히 하는 게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있는 불펜 투수들은 항상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올 시즌 필승조, 지난 시즌 필승조였던 투수들이 뭐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런 경험 있는 선수들이 또 그 자리를 채워주고 해야지 팀이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뎁스가 두꺼워진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문경찬 선수 기록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그 무지성 스트라이크 집어넣기가 이 선수의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단 2015 통산 기록을 봐도 보이넷이 72개, 삼진이 180개예요. 굉장히 볼 썸비가 엄청나게 좋은데다가 이닝이 221이닝인데 221이닝인데 보이넷 72개, 삼진 180개로 굉장히 좋은 볼 썸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2019 시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보이넷 10개, 삼진 50개예요. 네. 엄청난 볼 썸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볼 썸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019년 그다음에 2020년 시즌도 보시면은 보이넷 15개, 삼진 44개로 제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무너지지 않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때 물론 기록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2021 시즌, 지난 시즌에도 보이넷 20개, 삼진 25개로 이때 좀 컨트롤이 많이 흔들린 모습이 있었는데 요것은 이때 아마 투구폼 교정을 하면서 좀 뭐랄까 제구가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결국 이 선수는 제구가 장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편했던 투구폼을 던지면서 본인의 장점인 이 좋은 컨트롤, 그러니까 삼진을 과감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자기가 한다면은 2019년 모습까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2020년 정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문경찬 선수 때 기대하는 거는 무슨 뭐 특급 클로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회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구최김으로 이어지기 전에 6회를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올 시즌 김도균 선수가 해줬는데 김도균 선수 혼자서는 굉장히 벅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얘기했던 조무근 선수라든가 문경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6회를 잘 채워줘야지만이 우리 팀이 강한 팀으로 더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좀 기대를 해보고, 개인적으로는 동갑 내기이기 때문에 좀 정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자이언츠 TV 보니까 임영웅 선수래. 네. 가수 임영웅 씨를 되게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이 띄워졌는데, 그래서 뭐 임영웅 씨가 뭐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문경찬 선수도 사직에서 뭐 사직 임영웅으로 불리면서 굉장한 그 좋은 성적 보여주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은 이병규 코치 소식인데, 이병규 코치가 지난 시즌 이제 은퇴를 하고 바로 2군 타격 코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 오래 있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우리 팀에는 4시즌 정도 이제 뛰었었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임팩트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기억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일단 본인은 그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로 이대호 선수가 포수 본 날, 그날을 이제 기억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그거를 때린 날이에요. 안타를 때린 날이라고 해서, 그리고 경기 자체가 워낙에 재미있게 흘러갔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유리몸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 다음에
천부적인 타격 재질에 비해서 너무나 잦은 부상 때문에 뭔가 프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된 그런 선수로 다들 기억을 하시겠는데, 사실은 은퇴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은퇴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컸다. 다행히 구단에서 코치랑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후회 없이 유니폼을 벗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상도 결정적이었다. 선수로 뛰면서 정말 많은 부상 경험해봤지만 종아리가 터지는 것만큼 아픈 부상은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 무리가 왔고 결국 더는 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병규 선수, 그러니까 큰 이병규 선수하고도 항상 그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울 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얘기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코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코치 아카데미를 수강을 했다고 합니다. KBL 시행하는.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평일마다 상동구장으로 나와가지고 후배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수 성격이 짙었지만은 올 시즌부터는 정식 코치로 이제 출발하는 터라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코치에 대해서는 선수 때와는 다른 부담이 있다. 몇십 명의 선수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선수들 모두 각자의 개성이 다른 만큼 이와 맞게 지도해야 하는 점도 쉽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군 코치다 보니까 신인 또 2군 선수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정말 아깝게 현역 유니폼을 벗는 후배들이 많이 봤다. 재능은 충분한데 이를 잘 살리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다면서,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후배들의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 물론 가끔은 휴게소도 안내하면서 선수들이 가끔은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선수 하면 일단은 그 부상이 워낙 잦았던 선수라서 그런 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의 그런 그 경험을 충분히 잘 전수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스윙, 그러니까 타격 메커니즘에 있어가지고는 역사상 가장 그 아름다운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가 바로 이병규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격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잘 알려줄 수 있는 선수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그 2018 시즌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경기에 출장했었어요. 257 타석에 들어서가지고 타율 2할 10분 3리, 출루율 4할 3푼 1리, 네. 출루율 4할 3푼 1리, 그 다음에 장타율 4할 9푼, OPS 0.92로서 뭐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1구 시즌에는 사실은 이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출장을 못했었고, 20년 시즌에도 여전한 활약, 2할 7푼 4리, 3할 8푼 1리, 4할 6푼 3리, OPS 0.845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은퇴 시즌에도 이 시즌 2022년 시즌이 굉장히 내리가 강한 게, 타율이 2할 3푼 5리, 출루율 3할 9푼 5리, 장타율이 2할 3푼 5리, OPS 0.631로서 그 허문회 감독이 있던 시절에 거의 뭐 경기 후반부에 무조건 대타로 나왔었는데, 그게 4월입니다. 4월 때인데 이때 진짜 야구 도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타로 호연이 나타나가지고 이때 출루율이 4할 5푼 1이에요. 4월 출루율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안타 치고 나가거나 공 보고 나가고 대주자로 교체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뭐 타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확실한 선수였던 만큼 그런 본인의 타격 노하우, 특히 본인의 그 아름다운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전수를 한다면 우리 팀에 건강한 이병규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선수예요. 너무나 타격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LG 시절도 그랬지만은 무슨 기재기 하다가 담 걸리고 뭐 이런 선수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코치로서 잘 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2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소식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